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도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난주에 진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진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 절차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네, 잠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강의를 취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지금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절차를 공부하고 있고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는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이죠. 네,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 절차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자, 대도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 계획은 수정이 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대도시 지역, 예를 들면 뭐 서울이죠. 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정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정비 기본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서울에 한 200여 곳 된다면은 그 정비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을 무엇을 지정하죠?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울의 정비 예정구역이 한 200여 곳이라면은 이렇게 서울시 정비 기본구역으로 10년 내에 20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략적인 범위가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이것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정비 예정 구역이 200여 곳이라면은 그 200여 곳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을 가정해서 아마 지난주에 수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자,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면서 이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할까요?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6곳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다 다르겠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에 맞춰서 이제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 된다.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이제 관할 양천구에서는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배웠죠. 만약에 재건축 사업이라면은 그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전 진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 진단까지 아마 지난주에 진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9년 9월이 되면은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됩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자, 양천구 신정동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는 거죠. 그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네 가지 정도 그 목차가 기억이 나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 수업했으니까 다들 생각나시죠?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에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정비구역은 무엇이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첫 번째 효과였어요. 두 번째는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죠. 그때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곧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고시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면은 구역 내 그 대지 일부를
지구 단위 구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실부지를 기부하면은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곧 대부분 지구 단위 구역구역 결정고시 의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주택단지의 대지 일부를 공공실부지로 네, 학교용지라든지 도로용지 등으로 서울시에 기부하면은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 면적, 전체 기부 면적 얼마를 넘지 않죠? 2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현금 납부를 하면은 그 현금 납부를 공공실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서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에서 모든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내 땅이지만 일정한 개발 행위를 관할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허가 대상하고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했었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라면은 그 지정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되죠.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작성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공부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절차가 무엇이죠?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조합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정비사업의 10중 8구고 그 정비사업 시행자가 대부분이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였으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네, 양천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죠. 인가를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인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네, 신정동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하면 이제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그 조합은 곧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정동 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대로 재개발을 해도 좋은지 양천구청장,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작성된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고시되겠죠. 네. 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고시했으면 그날부터 며칠 사업 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120일이었죠. 120일 내에 조합원의 분담금 내역이나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통지되고 일간 시험을 통해서 분양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분양 공고하죠?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게 돼요. 자,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신정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분양 신청된 그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됩니다. 자,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것인지 이제 계획이 되죠. 그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정동 재개발 사업 공사 시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절차를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될 텐데 오늘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까지 진도 나온 거죠. 자, 오늘은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모두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부터 오늘 진도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네, 여기 봐주시고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가지를 불러주세요. 무슨 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두 가지를 책 보지 않고 개념을 말할 수 있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한번 복습할까요? 저에게 집중합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률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죠. 그리고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합니다. 확충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존해요.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해요. 근데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으로 한다는 게 큰 특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이 정도의 개념은 익숙하고, 네, 적어도 책법에는 생각이 날 정도로 만들어둬야 되죠. 네, 그럴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자, 재개발 사업은 개념이 역시 두 가지가 정의됩니다. 잘 듣고 대답합니다.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의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용도지역을 전제로 한 거죠? 대부분이 주거지역을 전제로 한 거죠. 근데 2018년도 지난해부터 이제 재개발 사업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식적으로 포함됐죠.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도 재개발이 됩니다. 네.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이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공식적으로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공장 재개발을 목적으로 재개발 개념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이 뭐죠?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재건축이란 정비 기반 시 열악합니까? 양호합니까? 양호한 지역이죠. 양호한 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전부 보존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됩니까? 보존 방식 그렇게 되죠. 네, 자, 재개발 사업부터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개념을 복습해 본 거고요. 그럼 오늘 진도 준비할게요. 이 세 가지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 정비 사업 시행 방법을 오늘 공부하겠다는 거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에요. 정비 사업 시행 방법. 일단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교재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306페이지죠. 자, 교재 306페이지 오시면 제4절 정비 사업 시행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자, 1번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나와 있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오른쪽에 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4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보존 동그라미 합니다.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합니다. 수용 동그라미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죠. 환지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환지 동그라미에 두시죠. 그리고 4번 관리 처분계획 방식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관리 처분계획으로 무엇을 공급합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정확히 줄 것입니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 줄 거예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요. 자, 이 4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을 저희들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잘 볼까요?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4가지.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웃었죠.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웃습니다. 연습을 하셔야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행할 수도 있고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뭐 계율을 설명하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관리 처분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수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죠? 관리 처분계획 외에서 새로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택단지에 있는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복리시설 등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외워야 되는데, 주관경 사업에서 관리 청구로 공급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이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 하시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공급하죠? 건축물을 정확하게 미칠 것입니다. 관리 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환지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래서 몇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죠?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저를 볼까요? 재개발 사업은 역시 주관경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 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 되면은 관리 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새로 건설된 건축물을 분양받는 조합원도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환지,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를 환지받는 조합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개 여러분은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 동네를 재개발했을 때 환지를 원합니까?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원합니까?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무슨 방식이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관리 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물입니다 라고 했죠. 이 건축물을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게 2018년 이전 2017년도까지 여기도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다고. 근데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무엇으로 개정된 거죠? 건축물로 개정됐다고. 그럼 이유 없이 개정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개정되기 전처럼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옳겠습니까? X가 되겠죠. 그럼 왜 건축물로 법을 지난해에 바꿨을까? 자, 아까 개요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아까 재개발 사업의 개념을 정의할 때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의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설을 목적으로 하면은 대부분이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거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추가됐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공장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재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2018년도부터 재개발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주로 관리청으로 공급되는 것이 뭐죠? 주택이었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이 건설 공급됐겠죠. 근데 상업지역이 포함되면서 상업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은 주택입니까? 주로 상가입니까? 상가라든지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되겠죠. 상가 건축물이잖아요. 공업지역에서는 주로 뭐죠? 공장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과 상가 건물 그리고 공장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 건축물로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곧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죠.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죠. 비교 학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관경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 그때 건축물은 주택 등이라든지 상가 건물이라든지 공장 건물을 의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여러분 교재 볼까요? 자, 재건축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밖에 없죠.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밑을 쭉 그십시오. 주택, 부대, 복리시설까지 줄 것이고 및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죠. 뭐죠? 오피스텔까지 줄 거면 되겠죠. 그래서 관리 청구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한 것은 유일하게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재건축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역시 관리 청구계획 방식 하나뿐인데, 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청구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공급하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저는 주택 등이라고 적을게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그리고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되는 용도 지역은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어디서만 가능하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게 됩니다. 네. 옆에 보면은 나와 있죠? 보조단에 보면은, 자, 오피스텔 옆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주택 건축법상 용도 분리는 업무 시세에 해당하지만, 네, 주택구에서는 어디에 해당되죠?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충해 보면 나와 있죠. 보충해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국토교육법상 어디서 가능하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오피스텔 공급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 이하로 제한됩니까? 100분의 30 이하로 오피스텔 공급 면적 규모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정비사업별 무엇을 배운 거죠?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공부한 겁니다. 네. 중간경계 사업은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스스로, 환수, 관. 재개발은 관리 총객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재건축은 오직 관리 총객 방식으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경계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관리 청구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니까 비교해서 정리학습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 오늘 최시간의 강의 하이라이트는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요. 100% 출제가 되는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죠? 조합. 자든지 맞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 307페이지 제일 위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 발표하시고요. 정말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1번 내려옵니다. 주관경 사업 시행자 내려오시고요. 주관경 사업은,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해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동그라미 하시죠.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때는 주관경에서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등 줄 것이고 직접 시행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줄 것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그 뒤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주관경에서 사업입니다. 주관경에서 사업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여기서 잠깐만요. 지난주에 물어봤죠. 우리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 하면 누구죠? 시장, 군수 등 하면은 5개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서 주관경에서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관할, 구청장. 이 구청장 포함되어 있죠. 관할,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그런 이야기죠.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시장, 군수 등이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지정합니까? 주택공사 등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하여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요. 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경의 사업은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기억합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 공공개발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조합을 만들지 않고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한다. 그런 뜻이죠.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주관경에서 사업은 달동네 철거 사업 맞죠? 그럼 달동네 철거 사업이니까 이 동네에는 특징이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에요. 그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직접 합니까? 시장공사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 밑에 볼까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주관경에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뒤에 미칠 것이죠. 누가 직접 하죠? 시장, 군수 등 직접 시행 줄 거면 되죠. 시장, 군수 등을 줄 것이고 직접 시행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다음에 더 정한 자 기억니언이잖아.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기억번에 같이 봅니다.
시당 수 등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청으로 지정하는 경우죠. 누구를 지정하죠?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잖아. 쭉 내려가면 되죠 뭐. 그래서 이럴 때는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똑같죠 너. 잠깐만요. 그래서 주관경인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누가 직접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방식을 기억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추가해 드릴 게 있다고 이제. 자, 주관경인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때는 시당,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되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동의 요건이 오늘 저게 보조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보조단에 봅니다. 자, 이 동그라미 2번의 경우 동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관리 청객 방식을 할 때 시당공사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하되 다음에 동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동의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로 적으시고 읽어볼게요. 정비구역 기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여기까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주관경계도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하잖아요. 그죠?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시대소,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공사 직접 할 수도 있고 주공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관경계 사업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관리 청객 방식을 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줄것죠.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예외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당수 등은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주관경 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구축으로 거주한 지역에서 행하기 때문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행하게 됩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주관경 사업의 사업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환수관. 그때 주관경 사업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때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그리고 세입자 시대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공사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함이 원칙이에요.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건축물의 붕괴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언제 동의서 받으러 다니냐고.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없이도 허용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할 때쯤 되면은 서서히 이 동의 요건을 암기를 하게 하니까 미리 살짝 보게 된 거예요. 조금 어렵죠? 느껴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여러분 교재 볼까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왼쪽 상단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너무 중요하죠. 네, 발표하시고요. 자, 기업분의 재개발 사업 시행자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박사안에 몇 가지 정리되어 있죠? 2가지. A와 B. A가 원칙 적으십시오. B는 예외.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재개발 사업 누가 시행하느냐면 A번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하죠? 조합이 시행 줄 것이고 조합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조합 시행,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합 단독 시행이 원칙인데 B번입니다. 미칠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를 미칠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요. 뒤에 줄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줄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죠.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하고요. 수업을 듣고 필기는 최소화합니다. 네. 자, 많이 들어야 되죠. 필기를 줄이고 들어라.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죠?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그 재개발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컨트롤하잖아.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그 토지 등 소유자 설립한 재개발 조합의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죠. 이 동네는 정비 기반 시 열악한 동네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비 기반 시 열악한 동네에 네, 그리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다시대주택이 하나 있다고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하지 말고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단독 시행하도록 법을 만든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단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면은 그 재개발 조합과 다음에 자가 공동 시행할 수 있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조합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요. 즉 서울 같으면은 재개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조합과 관할 구청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군수, 그리고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동 시행 가능하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것을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죠. 재개발 조합은 단독 시행이 원칙이지만 재개발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 조합과 시장군수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재개발 조합과 구청장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걸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죠. 대충 시장수 등과 공동 시행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예외 규정이 만들어진 게 신설된 거예요. 작년에 2018년도에. 그동안은 재개발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다가 조합원 숫자가 몇인? 20인 미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 있게 됐죠. 토지 등 소유자 몇 인 미만? 20인 미만. 이걸 그냥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왜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도록 지난해 법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지난해부터 재개발 대상에 무엇이 포함됐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포함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자,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예를 들었을 겁니다. 자, 그냥 제가 가상적으로 예를 드는 거죠. 여기가 서울 2호선 잠실역입니다. 잠실사거리, 잠실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석촌호수공원입니다. 송파대로 아래쪽에 석촌호수공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는 롯데월드죠. 네,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호텔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잠실 강남이 개발되면서 롯데월드하고 롯데호텔, 롯데백화점도 곧 개발된 거 아닙니까? 벌써 세월이 40년 이상 이렇게 세월이 지났죠. 네, 그럼 봐요. 이제 40년 지나면서 반대쪽에 무엇이 나왔죠?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제2롯데월드가 생기면서 이 롯데월드 백화점이나 호텔 쪽에 있던 그 잠실역 상권의 중심이 급속도로 제2롯데월드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도시기능이 떨어지고 상권 활성화가 절실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상권의 중심은 제2롯데월드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롯데는 뭐 10년 지날지 20년 지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그냥 둡니까? 재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 상업지역, 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곳을 만약에 도심 재개발, 상업지역에서 이곳을 재개발한다면은 이곳의 토지 등 소유자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와 같은 롯데그룹에 속하는 법인 3개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 토지 등 소유자 셋이면 되는데 20인 미만이잖아.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조합 만들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합니까? 롯데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력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심 재개발이 앞으로는 계속 필요해지겠죠.
이런 도심 재개발할 때 대규모 상업자본이 투자된 지역은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고 그들은 대규모 상업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재개발 사업을 감당할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롯데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단 이때 토지등 소유자도 토지등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하면은 그 토지등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원칙이지만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조합과 토지등 소유자 모두 각각 가반수 동의하시면 누구하고 시장 구수등과 공동시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도 하고 정말 익숙하게 인터넷 강의를 반복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해는 아니잖아 보니까. 개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조합에 단독을 하게 되는지 현장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이렇게 예를 들었죠. 공업지역의 재개발은 자 여기 울산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1공장부터 2공장, 3공장, 4공장 정도까지 있거든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한 4공장까지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지역은 디젤이나 그 휘발유 엔진,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주류잖아 생산. 근데 10년 뒤에는 수소차, 전기차 시대가 10년 이내에 오게 되잖아요. 지금 현실화 됐잖아 이제. 금방 와버리거든.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진짜 그 휘발유나 디젤 엔진의 신차가 판매되지 않고 대부분이 전기차나 수소차, 신차가 판매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그대로 디젤차, 휘발유차 생산하는 공장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무엇이 필요해집니까? 곧 공장 재개발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공장 재개발을 하려면은 이 공장은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법인 하나가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 단독으로 공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업지역에서 행하는 토지등 소유자도 대규모 산업자본을 투자한 토지등 소유자라면은 20인 미만이어도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으로 감당할 거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토지등 소유자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이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니까 아파트가 대부분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단독으로 감당할 여건은 안 되니까 재건축할 때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합, 재건축 조합의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게 된 겁니다. 단, 이 재건축도 말이에요. 이 재건축도 조합은 가반수 동의하면은 그 재건축 조합과 시장, 군수 등 관할 구청 아닙니까? 시장, 군수 등 그리고 주택공사 등 주공 등 그리고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그리고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등과 재건축 조합이 공동시행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동시행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재건축은 절대 재건축 조합만 가능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 그럼 주거환경사업은 조합이 없죠? 토지등 소유자 할 수 없죠?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이라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시행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주거환경사업은 공공개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민간개발은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근데 이런 경우를 가정해보자. 천재지변,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일부 매몰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잖아요. 일단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 설립인가 나야 되고 인가 받고 등기하려면 또 동의서를 받고 설립인가 받고 또 등기해야 되고 뭐 이런 각종 동의 추진위원회 설립에도 동의가 필요하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언제 도장 받으러 다니냐고. 지금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시장구조 등이 공공개발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절대 민간개발도 아니고요.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민간개발 방식에 무엇이 추가됩니까? 공공개발이 추가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자, 이런 교재 308페이지 오십시오. 30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봐주세요. 308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개발 나와 있습니까? 네, 줄 것이고 공공시행자 동그라미에 두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장구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다음은 기업부터 비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구조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토지, 주택, 공소 등을 사업체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시장구조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여 하기 때문에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방식. 재개발, 재건축도 일정한 사유에서는 공공개발로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시면 되죠. 뭐. 박사님 기업부터 비업까지 완벽하게 외우십시오. 그건 아니죠.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기억은 꼭 보셔야 되죠. 미칠 것입니다. 천재지변 미칠 것이고요. 천재지변.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 주십시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부터 줄 거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줄 거죠.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당구조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는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309페이지죠. 309페이지 양괄호 3번.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 대행자가 대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대행이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행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행. 잠깐만요. 사업의 대행. 사업의 대행. 그러면은 자, 크게 잠깐 볼까요? 네, 잠깐만 봐주세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개발이 원칙입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조합을 설립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재개발이 필요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래의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대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칙은 민간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면 공공개발,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크게 분류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되는 거죠. 민간개발, 공공개발, 그리고 대행자의 시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정비사업 대행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잠깐만요.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요. 교재 보지 마세요. 교재는 집에 가서 실컷 보세요. 얘기해 보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설명을. 우리가 요약집으로 수업하는 이유가 뭐죠? 필기를 최소화하고, 그죠? 네, 요약집을 참고하면서 필기되어 있는 거잖아. 참고하면서 네, 수업을 듣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파트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거 41년 됐고요. 재건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재건축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죠. 그러면 노후 불량조 판정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철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임시 전세주택 등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임시 거주하시면서 손꼽아 기다리겠죠. 재건축할 입주 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재건축 사업을 하는 재건축 현장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왔죠. 재건축 조합이 파산해버렸다고. 어떡하냐고. 평생 모은 아파트 하나 이거 잘 지킬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전세 기간 끝날 때까지 입주는 가능한 거야? 뭐 별별 생각도 하면서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대신 행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휴, 다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정비 사업을 할 때 시행자죠? 누가 정비 사업 시행자일 때 누가 정비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누가 법적으로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여 조합원이 무소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해두게 됩니다. 그것이 정비사업 대행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그 기본 틀을 필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거든요. 그 필기를 미리 해뒀잖아. 보십시오. 위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대행 309페이지 보니까 필기되어 있죠. 그 필기를 참고하시라고. 있는데 또 쓰지 말고. 그래서 설명 들으면 되잖아. 이제 야, 필기하지 않고 편하고 좋으시겠다. 봐주세요. 정비사업이 대행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누구여야 된다라고 필기되어 있습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누구여야 되죠? 그려 보십시오. 누구여야 사업이 대행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거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거나, 그리고 조합인 경우에 정비사업은 대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조합이 하면은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고, 주관경영 사업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되거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정비사업이 대행되거나, 이렇게 보고 똑같이 보고도 그냥 외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정비사업이 대행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가지. 대행사유 적어뒀죠.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필기되어 있습니까? 장기간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이유, 조합이 파산해버렸거나, 맞죠? 아니면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소송 중이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렇게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권리관계 분쟁입니다. 권리관계 분쟁, 소송 중이겠죠.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고.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계속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이 무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이 정비사업 시행자, 이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행자가 그 정비사업을 행하게 되잖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잖아.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면 대행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또 나와 있잖아.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리를 갖고 있잖아. 조합원 자리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량 군수 등에만 사업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은 대행될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뭐죠? 대행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정비사업을 대행자가 시행하게 되는데, 누구나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죠? 교재 보십시오. 누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대행하여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대행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군수 등이 할 여건이 안 되면 누구를 지정하죠?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시장공사 등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주택공사 등이 누구죠? 한국토지대공사와 지방공사. 근데 지정개발자는 또 처음 보잖아. 처음 보실 거예요. 그때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정비사업 시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지정개발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것을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죠.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죠.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깊게 들어가지 말고 객관식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주는 게 좋죠. 효율적인 방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나오지도 않을 걸 감당하고 외우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게 뭐죠? 정비사업 대행자입니다. 그럼 봐요. 시행자가 해야 될 정비사업 일을 누가 행한 거죠? 대행자가 대신했잖아. 그럼 일을 대신했으니까 정비사업 대행자는,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대행자가 대신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 사업비, 비용을 본래 사업 시행자로부터 상환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에 기록될 대신화금을 압류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개요 정도만 해두십시오. 일단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제 사업 대행제도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알려 드리고요. 나중에 만약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를 나중에 문제지로 다루게 돼요. 그때 이제 나머지 세세하게 지문으로 다뤄볼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비사업 시행자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정비사업 시행자를 쭉 했는데 주로 이 세 가지 정비사업 중에 가장 많이 있을 정비사업이 뭐죠? 재건축과 재개발이고, 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곧 조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누구죠? 조합이 된 거죠.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잠시 휴식했다가 그 정비사업 시행자의 대표자 조합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꼭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합니다. 네.